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자형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란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알레르기란 용어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변형된 것이라는 뜻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유발 물질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알레르겐이라고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쪽에 4가지 아주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리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소아과에 음식을 먹고 갑자기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 현상이 나타나거나 해서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로 피부를 만져봤는데 아이가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일부가 발진이 있다. 2가지 소견으로 각각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1살 전후로 해서 음식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2가지 질환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일부 들면서 일부 호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 2세에서 5세 정도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천식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에 관련된 증상도 좋아지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 스텝을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 환자들이 음식 알레르기 아토피로 한두 살에 다니다가 어린이집 다니면 기침 감기로 고생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려고 하니 선생님 눈을 너무 많이 가려워해요. 코가 너무 막혀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런 이유는 알레르기 질환이 만성질환이고 시작에서 상당 기간 아이들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은 매년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도표에서도 보시면 한 3, 4년 아니면 5년 간격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5% 넓게는 한 20, 30%까지 환자들을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이 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알레르기 비염이나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유전적 성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니까 아이도 이렇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많은 크로닉 그러니까 이제 만성적인 질환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인자가 같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인자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옛날보다 저희가 환경적 요인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유수유도 감소되고 아까 앞에 김양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환경 요인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내에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녀서 알레르기 물질 유입이 활발하고 식생활이라든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다든지 이런 주거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또한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같이 부모가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자녀의 알레르기 병의 빈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면 아이가 질환이 있으면 그 아이도 또 질환을 가지느냐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유전 양식은 아니고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여기 도표와 같이 없는 경우도 사실 12.5%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한테는 첫 번째 질문이 부모님이 알레르기 병력이 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1900년도에는 주위 환경이 더러울수록 오히려 알레르기 질환이 덜 생기지 않은가 하는 가설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요새는 너무 항생제도 빨리 쓰고 백신도 열심히 맞고
집이 더럽지가 않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옛날에 자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면역들이 사라질 수 있다. 그걸로 인해서 반대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 약간 위험성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흑백 논리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일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면역계의 그런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설을 갖다 대면 저희는 다 알레르기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을 보통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걸 알고 그러면 나는 무엇에 관련이 있는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소아과 의사니까 아이들의 이 증상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떨 때 제일 심해지고 어떨 때는 또 완화가 되고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환에 맞게 피부 검사라든지 천식이라면 알레르기 폐기능 검사라든지 아니면 혈액을 통해서 알레르기 염증 수치나 아이의 특이한 항원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원인 알레르기를 회피하는 게 알레르기 치료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고 그 외에 필요하면 약물요법을 시행하는데 요새는 다양한 약물이 많이 나와 있고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에서도 제가 많은 그런 약들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전신 환자들은 흡입요법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면역요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 환자들도 실제로 이렇게 단기적인 치료보다는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를 좀 완화시켜서 아이가 환경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식품 알레르기를 보시면 전신 증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부터 피부 발진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이 환자의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아토피 부염과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주요 알레르기 식품을 보시면 저희가 너무 많이 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주로 우유, 계란, 견과류 종류가 제일 많고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갑각류나 조개류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 알레르기와 좀 다르게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있는데 실제로 요새 이 환자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환자가 꽃가루 알레르기 안에 있는 그 항원과 유사한 항원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입술이라든지 목구멍이 간질간질하고 붓기도 하고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작나무 알레르기 환자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사과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류의 채소를 먹으면 알레르기를 흡입한 거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보통은 그 원인되는 식품을 먹지 않도록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우유면 우유만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유에 관련된 모든 교차 항원을 가진 다른 음식들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온 것 같이 콩류면 그 외의 콩도, 우유면 그 외의 다른 저희가 말하는 육류 말고 그 염소젓 다른 동물의 젖이라든지 그리고 꽃가루도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제한해야 알레르기 식품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레르기가 있을 때 식품 알레르기 부모님의 대부분은 마지막 질문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언제 좋아지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식 알레르기에 따라서 좋아지는 그 자연 경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유, 계란은 5세에서 한 7세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호전이 있다고 하고 땅콩은 사람에 따라서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 기간 가는 경우가 많고 부분적으로는 나이가 좀 들면은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우유나
계란 알레르기 환자가 왔을 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구글링을 해서 이걸 치시면 바로 그림이 다양하게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시면 우유 같은 경우 저희가 엄마들이 나이가 일부 이제 들어서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당장 생우유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밑에 우유가 아주 적게 들어가 있고 가공이 많이 된 것부터 시작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유도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생우유를 먹거나 생계란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응급실에 오거나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음식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 힘들고 이제 전문가의 그 상담을 받고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 진단과 치료도 앞에 이미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 그 원론적인 슬라이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품은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회피해야 되고 음식을 못 먹으면 엄마들이 이제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필요하면 다른 대체 영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나 아니면 아이가 심하면 약물 치료도 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 치료도 일부 큰 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이제 먹이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아이가 어린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인데 이 아토피 피부염도 아주 대표적인 만성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 나이가 들면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발진이 생기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긁고 피부 변형이 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발생 원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피부 자체도 의사들이 얘기하기로는 스킨 베리어라고 해서 피부 장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피부를 두꺼운 갑옷이라고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토피 아이들은 이 피부 장벽이 느슨하고 이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옆에 그림 보시면 이 새까만 부분이 스킨 베리어라고 하는 정상적인 스킨의 두께입니다. 근데 그 옆에 그림 보시면 그 까만 부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아토피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피부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나타난 이 그림의 밑에 쪽에 보시면 동글동글한 알레르기 염증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인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기준은 국제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특히 아이가 많이 가려워하고 일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발진이 생기고 아토피 가족력이 있다면,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치료는 사실은 조금 다른 알레르기 질환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약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보습제 계열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계열을 저희가 많이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하면은 저희가 약물 치료로 국소 스테로이드 이외에도 먹는 면역 제제라든지 최근에 나와 있는 바이오로직스 주사약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질문도 몇 분이 하신 적이 있는데 실제로 아주 중증 아토피 환자에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소아 환자에서는 보험 기준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성인 위주로 많이 투여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치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만성 반복성 기관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가 감기를 자주 앓는데 일부 선생님은 천식이라 하고 일부 선생님은 폐렴이라 하고 아이가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 그런 주소로 저한테 많이 사실 오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오시면 바로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아이의 병력을 들어보고 청진도 해보고 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이제 검사를 하든지 이제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다르게 천식은 기관지에 나타나는 병이라서 이 앞에 그림과 같이 기관지가 많이 좁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침을 하고 아이들이 심하면은 쌕쌕거리는 걸 엄마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서 밤이나 새벽에 아이가 일어나서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응급실에 오는 사례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앞에 검사들하고 유사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폐기능 검사나 천식 유발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기관지가 예민하고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천식의 특징은 어른하고 좀 다르게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천식이라 하면 아예 평생 뭐 기침을 달고 사나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 소아천식이라고 의심되는 일부 환자들은 3세 이후에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로서 제일 걱정하는 환자군은 일찍 시작하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고 피검사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나오는 아이들을 아토피성 혹은 알레르기성 천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의를 더 요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천식은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외에도 흡입 치료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흡입 치료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흡입 치료가 오히려 안전하고 저희들이 표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로 직접 약을 뿌리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부작용이 굉장히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6월인데 3월에서 5월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꽃가루가 날리는 시즌이 오죠.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많이 병원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수하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써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그리고 같이 이제 눈도 가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눈, 코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하나만 단독으로 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으로 보통 오는데 이 아이의 그림처럼 코 위에 자꾸 만져서 주름이 생기거나 아이가 지금 코를 막 올리고 있죠. 자꾸 이런 행동을 하거나 눈밑이 조금 파릇하다는 느낌을 받는 알러직 샤이너라고 하는데 이런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적인 이제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 이렇게 스킨 테스트나 피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한테 피해야 될 항원을 조사를 해보는데 여러 가지 물질이 뭐 나오는 경우가 있죠. 다발성으로 꽃가루나 실내 항원 다 합해서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 시즌날 혹은 봄, 가을에 이렇게 날리는 꽃가루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예방적 치료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인데 김양호 교수님이 이쪽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알레르기를 공부한 의사로서 기후변화와 알레르기의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가루는 계절적 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기온이 이제 고온이 지속되고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꽃가루가 오래 날리고 그 농도도 더 높다. 이런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들이 3월에서 5월 아주 힘든데 다른 해보다 매년 증상이 좀 더 심하거나 치료에 반응을 안 하거나 이런 경험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알레르기 질환의 관리 수칙은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보를 드려도 좀 충실하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넣었는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보습을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수분을 많이 공급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안 쓰시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환아가 너무 많이 긁어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피부 변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 수칙은 기본적인 진드기나든지 꽃가루 관련 이런 실내나 실외 항원의 그 예방 관리 수칙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회나 협회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수칙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으니 부모님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 홈페이지인데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한천시알레르기학회도 같이 밑에서 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어디에 천시 아토피 센터가 있는지 아까 그 김양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환경보건센터와 같이 아토피가 저희가 교육정보센터가 울산에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알레르기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 환자가 뭐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제가 알레르기 전문가 선생님을 이제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대부분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원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타도시에 가서도 전문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천시 환자 같은 경우는 흡입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일반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사실은 매년 울산에 장미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미국에 연수를 잠깐 가 있어서 장미축제를 2년 연속 못 봤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만 제가 넣어봤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